안녕하십니까. 대학 전공 특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강원대학교 3차 캠퍼스 기계시스템공학부 김상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 강의를 듣게 될 수험생 여러분들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그 전공은요, 기계공학 계열입니다. 기계공학 계열은 이러한 명칭으로 그 여러 대학교에서 학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금형설계학과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기계공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교육 과정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은 기계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공학 계열의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이 기계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전공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학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유익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인간에게 유익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전기공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빌딩을 짓는다 하면은 건축공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품을 이용한 화학 쪽이면은 화학공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나 터널을 뚫는다 그럴 경우에는 통업공학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기계공학은 말 그대로 기계를 만드는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이나 화학공학, 전기공학, 모든 공학이 기계 없이, 도구 없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이 모든 공학의 근본이고 산업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를 깔고 터널을 뚫는다. 맨손으로 못하죠. 도구가 있어야겠죠. 하다못해 삽을 비롯해서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 되고, 굴착기, 지게차 등등 갖가지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다 기계공학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원시시대의 그림인데,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계공학의 역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옛날에 대장간의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쇠를 뻘겋게 달궈서 때리고, 그 다음에 자르고 구멍도 내고 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기계공학입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림과 같이 기계의 부품, 톱니바퀴 같은 부품을 비롯해서 특수한 장치,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선박에 이르기까지 왔죠. 그리고 최근 현대에는 제일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그 곤충보다 더 작은 부품을 만들어내는 나노 단위까지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 공학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지니어링의 어원은 설계하다, 고안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설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공학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계하다라는 말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공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 한글로 공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학자는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학자에서 석사나 박사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과학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학자는 이 공학자들이 쓰는 기술의 그 핵심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데 힘을 쓰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학교육의 목표가 설계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란 무엇이냐? 위에 그림에 간단히 나타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상상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장치로서 만들어보는, 현실화, 구체화시키는 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이때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한 조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전성, 경제성, 제조성, 편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장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성은 쉽게 말하면 고장이 안 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은 싸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제조성은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이고요. 편의성은 이 물건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줄까?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한 조건은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도 물건이 금방 망가지거나 값이 싸지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는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림에는 설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아이디어를 먼저 내면은 그것을 간단한 그 미술 시간에 대생하듯이 개념 설계를 스케치로서 개념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품의 사이즈를 알아야만 자르고 붙일 수가 있으니까 상세 설계에서는 치수 기입이 들어간 도면을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를 선택해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작이 한 번에 완성되는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의 개선 과정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상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쓰는 뭐 책상, 자동차, 뭐 연필, 모든 상품들은 다 이러한 그 설계 과정을 거치고 특히 개선 과정을 수십 번, 수천 번 거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간단한 톱니바퀴이죠. 그런 기계 부품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책상, 그 다음에 컴퓨터, 자동차, 선박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설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되는 것들이 신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건들을 쓰다 보면은 반드시 고장이 나죠. 그 고장의 원인은 바로 힘입니다. 이 부품들 또는 전체 제품은 반드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이 책상 위에 올라 앉을 수도 있죠. 그때 책상이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힘들이 작용한다. 톱니바퀴 같은 경우도 톱니바퀴의 주된 역할은 힘의 전달입니다. 동력원의 힘을 다른 쪽으로 힘을 전달시켜주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 톱니에 힘이 들기 때문에 톱니가 마모가 되거나 톱니가 부러지거나 하겠죠. 이처럼 기계공학에서는 이 힘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이 힘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들어오게 되면은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배우게 되는 여러 과목들을 여기 총 나열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힘에 관한 과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과목이 다 힘에 관한 과목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정력학, 동력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렇게 과목 이름에 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학은 힘력자의 배울학자입니다. 그래서 고체역학이다 그러면은 고체의 힘을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역학을 아주 중요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그 두 가지 조건, 안전성과 경제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이 역학을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1학년 1, 2학기 때의 과목들은 고등학교 과목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역학 과목을 비롯한 전공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 과목 이외에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 물건을 만들 때 자르고 조이고 구멍 뚫고 붙이고 하겠죠. 그런 기계 공작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습으로도 배우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깔의 과목은 도면을 그릴 때 쓰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CAD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으로 친 과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설계를 한번 해서 직접 간단한 물건을 도구를 기계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학, 그 다음에 기계 공작에 관련된 과목, 그 다음에 설계 과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역학 과목부터 한 개씩 어떻게 배우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계공학에서 중요한 역학 3가지를 꼽아봐라 그러면은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고체역학은 어떤 내용으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위에 그림에 액자를 벽에다 걸려고 하는데 벽에 못을 박고 못에 강선을 달고 강선에 액자를 거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이때에 액자의 하중으로 인해서 강선이 받는 힘이 얼마냐. 액자가 너무 무거우면 강선이 끊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액자가 너무 무거워서 못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액자의 하중에 의해서 강선이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그 표현을 고체역학에서는 액자의 무게에 의해 강선이 받는 응력이 얼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핵심 키워드 첫 번째가 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체역학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응력. 이 응력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강선이나 못이나 나무나 모든 고체에는 고유의 응력이 있습니다. 그 응력을 벗어나게 되는 힘을 받게 되면은 늘어나거나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 응력 이하의 하중을 받게 되면은 버티게 되는 거죠. 그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선의 응력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응력이 나오고 그 응력을 강선의 응력표에서 찾아봤을 때 그 응력보다 작게 되면은 그 액자 걸기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더 진화시키게 되면은 그게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선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갖가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계공학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벽에 사각형 기둥을 박아놓고 A 지점에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력을 굽힘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기둥이 받는 굽힘 모멘트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굽힘 모멘트를 받았을 때 이 A 지점, 그러니까 사각 기둥의 끝점이 아래로 얼마나 처질까? 그 처지는 양을 처짐이라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고체역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배우고 있고요. 변형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액자로 돌아가서요. 그 액자에 그 강선에 액자가 걸렸는데 이 액자의 하중에 의해서 강선이 약간 늘어났다고 치면은 강선의 원래의 길이 분의 강선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을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체역학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잘 안 보이는 유체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체역학은 말 그대로 유체의 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유체가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기체와 액체를 통합해서 합쳐서 말하는데 이 기체 또는 액체의 힘을 배우는 학문인데요. 간단히 예로 들면은 왼쪽 위에 그림부터 보시면은 좌측에 비교적 아래에 설치된 수조 A에 있는 액체를 오른쪽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조 B에 펌프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옮기는 과정인데요. 이때에 수조 B의 입구에 해당되는 파이프에서의 압력은 얼마냐? 그리고 그 관 내에서의 유속, 속도는 얼마냐? 또는 유량이 얼마냐? 이런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관 내 파이프를 흐르는 유체가 액체냐, 기체냐, 또는 기름이냐에 따라서 펌프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점성입니다. 점성은 쉽게 말하면 그 끈적끈적한 성질인데요. 기름이 가장 끈적끈적하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끈적끈적함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점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배관 시스템의 직경이라든지 펌프의 용량이라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 아래쪽에 공기저항에 관한 예를 보시면은 골프공을 표면을 빤빤하게 만드는 거하고 오른쪽에 올록볼록하게 딤플을 만든 두 공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표면이 올록볼록한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 이유가 이 실험을 해봤더니 빤빤한 골프공의 뒤에서 생기는 그 소용돌이가 딤플이 있는 올록볼록한 골프공의 소용돌이보다 크기 때문에 빤빤한 공이 더 못 날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딤플이 있는 골프공은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왜 뜨는지, 그리고 비행기의 뜨는 힘이 얼마인지, 그 뜨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받는 저항, 그것을 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력과 항력이 얼마인지 또 계산해보는 그런 것이 유체역학입니다. 다음은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은 말 그대로 열의 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열은 반드시 뭔가 태우거나 전기가 있어야만 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뭔가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인데요. 자동차의 엔진에 디젤이나 가솔린을 넣어서 그것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죠. 그때 열이 발생하죠. 폭발력과 함께 그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을 하고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가 그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크랭크 축의 회전이 여러분들 차에서 잘 아시는 트랜스미션 있죠. 그 미션을 통해서 바퀴의 회전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열량이죠. 열량이 바퀴가 굴러가는 데까지의 한 일 에너지가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 에너지인 기름의 열량과 출력 에너지인 그 바퀴의 회전, 그것을 서로 비교했을 때 입력분의 출력을 하게 되면 효율이 나옵니다. 이 연력학에서는 이 효율이 아마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효율을 높이고자 아주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에서는 이 열량,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이 피스톤 내의 압력,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동력,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연력학에서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기계공학의 3대 역학에서는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 옆에 단위를 다 썼습니다. 이 단위는 그 핵심 키워드의 정의이자 곧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열량과 에너지가 단위가 같죠. 뉴턴 미터. 그래서 이 열량과 에너지 1,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효율은 잘 아시는 퍼센트고,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힘, 파스칼이라고도 쓰죠. 이런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게 되면은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설계 과목,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계 공작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건을 자르고 붙이고 떼우고 구멍 뚫고 하는 이것을 기계 공작이라고 하는데요. 기계 공작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금형에 그 쇠물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가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재료를 빨갛게 달궈서 성형을 하는 아변, 프레스, 그 다음에 압출, 이런 가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을 위해서 깎는 절삭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재료를 붙이는 접합 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를 하는 다듬질 가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공작법 중에 절삭과 접합과 다듬질을 실제 기계공학 전공을 하시게 되면은 실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실습 장비로서 쓰이는 선반, 그 다음에 용접실의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CNC 머신을 사진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쇠도 깎아보고 붙여보고 하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 과목이 도면을 그려보는 CAD 실습인데요. 위의 사진은 CAD실의 모습이고요. 각 테이블마다 컴퓨터가 있죠. 그 컴퓨터로 아래와 같이 도면을 그려보는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유체 역학 과목에서 실험 과목이 있는데, 그 실험 과목의 한 가지의 실험 그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동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약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험에 대해 설명해 드릴 19학번 한지수 김창빈입니다. 요거는 재학생들이 그 실험 영상을 녹화를 한 것입니다. 물체의 양력과 항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실험 전에 개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도, 20도 일대로 실험할 예정입니다.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실험 사진은 장치 저희가 각 오늘 부분에 실험할 대해서 장치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풍동입니다.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비행기나 자동차 등의 공기의 흐름이 미치는 영향이나 작용을 실험하는 데 쓰입니다. 풍동을 사용하고 공기의 이 부분은 흐름이 바람을 좌에서 우로 켜줄 수 한다.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고 이 부분은 송풍기입니다. 화살표 송풍기에 의해서 바람이 일으켜줍니다.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두 부품은 로드셀입니다. 빨갛게 체크된 부분은 양력을 그다음에 측정해주는 로드셀, 날개의 체크된 부분은 항력을 뜨는 측정해주는 힘과 로드셀입니다. 공기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이두 로드셀을 스위치는 설명하고 양력과 있고 항력을 측정해주는 이것은 그 로드셀의 스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실험할 날개입니다. 이 부분은 날개 거치대입니다. 저희가 실험할 날개를 원하는 각도에 맞게 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 사진처럼 실험을 할 때 이렇게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변화시켰을 때 뜨는 힘을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이런 발사나무를 재료를 주면은 그 날개 모양을 학생 임의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든 날개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날개의 뜨는 힘과 저항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수직선이 일치하도록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가 완성됩니다. 이게 최종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것을 실험 장치에 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뜨는 힘과 공기의 저항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약하므로 너무 세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지금 세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정이 다 되었으면 날개 거치대에 날개를 끼웁니다. 이때 날개는 두 손으로 잡아 끼워야 합니다. 날개를 끼운 후에는 날개 거치대를 툭툭 쳐보며 부드럽게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마찰 등에 의한 간섭을 줄여 정확한 실험값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드를 연결한 후 날개를 원하는 각도에 맞게 조절한 후 지금 날개를 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셀의 스위치를 켜고 송풍기에 바람을 보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각도에서의 뜨는 힘과 저항 값이 나오게 됩니다. 뜨는 힘이 양력이고 저항 값이 항력입니다. 이렇게 켜진 로드셀의 값이 둘 다 0임을 확인한 후 바람 스위치를 켭니다. 지금 왼쪽에 송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기록합니다. 연각이 0도일 그랬을 때 때 양력은 4, 각도가 0도일 때 뜨는 힘은 4g. 스위치와 로드셀 스위치를 끄고 이 과정을 연각을 바꿔가며 반복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뜨는 힘과 저항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별로 뜨는 힘과 저항 값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각이 10도일 때는 양력이 29, 각도가 클수록 뜨는 힘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각이 15도일 때는 양력이 37, 항력이 5. 연각이 20도일 때는 양력이 41, 항력이 11. 실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끝나면은 정리를 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동영상 강의로도 쓸 수 있게끔 제작된 것이라서 정리하는 영상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측정한 데이터 값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실험값입니다. 이것이 그 실험 결과값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건데요.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항력과 양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뉴턴으로 변환한 후 공식에 대입해야 합니다. 공기밀도 이 공식에 대입할 때 그 조건들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기의 밀도가 1기압인 상태에서 25도씨인 상태에서 1.184를 대입해라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면적 A는 익현장 곱하기 익폭이므로 A는 70mm 곱하기 150mm는 0.0105m 제곱입니다. 다음은 학력이 100g이라고 했을 풀이 과정을 때 설명하고 학력 개수를 있죠.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학력 개수와 양력 개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 양력 그래프를 개수와 최종 학력 개수를 결과로서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도출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거에 그래프가 대한 나옵니다. 고찰을 그래프를 한번 해보는 보시면 알 수 것이 있듯이 이 저희 실험의 0도와 5도에서 목표죠. 양력의 목표입니다. 변화가 없는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실험을 직접 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오차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원래 저희가 생각한 교과서에 오차 나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와 첫째, 실제로 실험할 때 수평인 결과로 곳에서 나온 실험해야 하는데 그래프가 테이블이 어떻게 정확한 다른지에 수평인지 대해서도 확인할 수 한번 없었습니다. 비교도 해보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센서의 이 실험의 정확도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장치에 있는 센서는 선배들이 구매하시고 사용한 센서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잔 진동으로 인한 오차입니다. 바람으로 인해 테이블이 지금 이 미세하게 학생은 진동하고 자기가 이로 인해 생긴 오차가 오차에 나올 수 대해서 있다고 원인을 생각합니다. 나름 분석을 하고 이러한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금 인해 실험 오차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력 개수와 양력 개수를 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양력 학력 실험에 관해 설명해드린 19학번 한지수 김창빈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설계 과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발표 처음 부분에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제일 끝에 특허 출원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현재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물건일 경우에 특허 출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도 설계 과정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도 포함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거 만들면 어떨까 저거 만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간단한 연필로 스케치하듯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될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 부품을 만들 치수기입이 들어간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죠. 이때 그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물건이다. 그러면은 특허 출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소 설계와 종합 설계 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소 설계는 종합 설계보다 스케일이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제작 예산이나 제작 기간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요소 설계와 종합 설계의 대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요소 설계 과목에서 만든 굴삭기인데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작동 유체는 물로 해서 레바를 조정하게 되면은 포크레인이 작동하는 그 구동을 묘사를 한 겁니다. 흙도 퍼올리고 좌우 회전도 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 레바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종합설계에서 만든 무동력으로 테니스공을 수집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끌고만 다니면은 테니스공을 수집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그 경진대에도 나가서 아주 우수한 그 상도 받고 특허까지 출원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공이 수거가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합설계는 참고적으로 4학년 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그 삼역학,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기계공작에 관련된 과목들을 다 배우고 나면은 4학년 1학기 때
기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공학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된 것과 같이 12개 정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반 기계, 건설 기계, 기계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승강기, 기사 자격증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기사 자격증의 이론 및 실기 과목 이름입니다. 그 녹색으로 칠한 게 재료역학이고 핑크색으로 칠한 게 연력학이고 파란색으로 칠한 게 역학, 유체역학입니다. 제가 왜 3대 역학이라고 하면서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이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많은 기사 자격증의 이론 과목으로 이 3역학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3역학은 기계공학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다,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체역학은 재료역학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계공학 계열의 전공을 4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어떤 분야로 일을 하게 되냐 하면은 R&D나 생산 품질의 직군 쪽으로 연구, 그 다음에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 환경안전의 직무 내용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취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회사 이름을 또는 뭐 항공이다, 자동차다, 컴퓨터다 이렇게 물건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을 만들 때의 연구냐, 관리냐, 생산기술이냐, 품질이냐, 환경안전이냐 이런 쪽에 종사하는 거지 뭐 항공이라고 해서 그 항공기 전반에 걸쳐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공을 만드는 회사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냐, 선박을 만드는 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쪽이냐, 관리 쪽이냐, 기술 쪽이냐, 품질 쪽이냐 이런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 전공 특강 기계공학 계열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기계시스템공학부의 김상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